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선 작전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이 전략 7층 투자전략실에서 함께 세워보시죠. 오늘도 든든한 세 분의 요원과 함께합니다. 네, 먼저 송범선 요원, 이주호 요원, 김민수 요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투! 성투. 네, 반갑습니다. 김민수 요원은 제가 이 시간에 한번 뵌 적이 있는데 다른 두 분의 요원은 처음 뵈요.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시장 리뷰부터 해봐야겠죠. 먼저 송범선 요원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뭐 쉬어갔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 관세 협상이 없으면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관세 연장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장 없이 관세 서한을 발송해서 확정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연장 여부에 대해서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지금 눈치 싸움 해가면서 리스크 관리, 좀 비중 조절, 그러니까 현금 비중도 좀 마련할 필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조금 눈치 보기를 이어가야 한다. 현금 비중을 좀 마련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주호 요원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비슷한 의견인데 좀 다릅니다. 일단 저는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재점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지금 관세에 대해서 리스크가 적은 섹터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점, 대표적으로 화장품이라던가 전력기기 쪽들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화장품주들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네. 뭐 ODM 같은 코스맥스, 한국콜마는 사상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연일 경신하고 있고요. 특히나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도 지금 상장하고 나서 한 달 만에 거의 주가가 2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주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제 관세에 대해서 리스크가 좀 적다라는 점이고요. 특히나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14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이러한 부분들도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철저하게 7월 달부터는 이 관세 리스크를, 이 불확실성을 피해갈 수 있는 섹터 쪽으로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송범선 요원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트럼프의 관세를 잘 주의 집중해서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요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잘 봤는데요. 네. 일단 시장이 외국인들이 3,100선을 막 넘나는데 왜 팔까요? 이게 가장 그러게요. 큰 고민거리죠. 네. 예, 그런데 일단은 뭐 그 고민은 뒤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네이버 뭐 몇몇 종목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네. 그쪽을 빼고 나게 되면 나머지는 그래도 필요한 섹터 종목들을 산다라고 네. 본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뭐 대외적인 변수들 관세 협상부터 또 들어오는 뭐 이제 실적 시즌이죠. 네, 그런 그렇죠. 쪽도 특히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가게 되면 7월 3일 날 한국은 또 어떤 그 추경부터 그리고 또 상법 개정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국회 상정되다 보니까 네. 단기 모멘텀이 좀 강화되는 모습들이고 또 월말 올 초입니다. 또 경제 지표들 주요한 것들 발표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좀 고민할 게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딱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인데요. 네. 지금 흐름 쪽에서 지난번에 갭 나왔던 자리 쪽을 지금 일단 위쪽에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그러면은 요거 이탈하고 그리고 그 갭까지 봤었을 때 약한 3,020선, 30선 이 정도쯤에서 크게 이탈 안 하고 위쪽에서 잘 지지하고 나온다. 그러면 다시 힘은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게 훼손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약간 힘이 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역시나 또 외국인들 계속 매도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좀 조정폭이 좀 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는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쪽에서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뭐 밀린다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또 여기서 강하게 올라간다 보다도 좀 이것저것 확인할 게 많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 쪽에서 돌다리도 탁탁 두드려보고. 팍팍 두드려 보면서 네. 한번 다음 자리를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이면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국내, 국제적으로 이 불확실한 그런 이슈들이 있는 만큼 조금 유의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리뷰를 해봤고요. 이어서 수급본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급본부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었는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급본부 첫 번째 종목은 달바 글로벌입니다. 오늘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올라섰다는 소식에 화장품주 강세를 보였고요. 달바 글로벌은 6%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이 달바 글로벌에 대해선 요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 일단 한 줄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송범선 요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세 매매는 좋다. 추세 매매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이주호 요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관세 우려에도 피해갈 성장성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네요. 김민수 요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내일 12전환 물량이 들어옵니다. 네, 이거만 큰 부담 없다면 네. 여전히 강하겠죠. 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먼저 이주호 요원께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보호의 수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미스트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쵸. 선크림 제품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회사의 선크림 제품을 ODM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콜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공교롭게도 달바 글로벌이 강하면서 코스맥스보다 한국콜마가 조금 더 강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영향도 없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킨케어 관련된 제품군 그리고 이제 미스트와 관련된 제품 등군들 이런 것들이 지금 글로벌 매출 비중 자체가 63%고요. 네. 이거에 대한 확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미스트와 선크림 과거에는 달바 글로벌 상장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선크림 제품군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쵸? 많았는데 그 기업들보다도 지금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한마디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동사의 성장성 그리고 상장할 때 약간 이런 마케팅 자체를 한 주만 보유하고 있어도 자사 제품을 할인해 준다라는 네, 이런 맞아요. 약간 오너의 그런 그런 주가의 부양에 대한 의지가 네. 좀 강하게 보여지지 않았나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도 당분간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만 소화한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호 요원은 달바 글로벌에 대해서 관세도 피해갈 성장성이 있다. 이제는 미스트뿐만 아니라 선크림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달바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김민수 요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긍정적으로 한 네. 줄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것은 리뷰인지 아니면 종목 상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관심 시초가 공략주 이걸로 말씀드린 종목이고요. 네, 리뷰를 먼저 해주시죠. 할게 뭐 있겠습니까? 주가 잘 올라갔으면 됐죠. 네, 뭐. 예. 그러면 일맥상통하는 걸로 하고 한 예. 번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초가 공략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예. 그런 쪽에서 일단 달바 글로벌을 봤었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더라고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특징이 일단 이제 한 달 그리고 또 3개월 그리고 또 뭐 6개월 뭐 1년 이런 네. 식으로 보유해서 물량이 이제 전환되기 시작하는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를 성장성에 있으면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 네. 이게 가장 큰 관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잘 소화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근데 올해 해외 매출 보다 보니까 일단 화장품 쪽은 지금 내수는 아닙니다. 네. 해외 매출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3,300억이 올해 넘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올해 138% 증가하는 걸로 나오죠. 그런 성과와 함께 이렇게 되면은 전체 매출에서 63%가 수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만큼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고 봐야 되다 보니까 그 성장성이 주가를 이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제일 잘 나가는 쪽을 몇 개 보게 되면 일본과 미국으로 초점을 맞춰줄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만 이제 온라인은 이제 됐고요. 예, 온라인은 너무 잘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도 2,000개가 입점되는데 더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런 쪽에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들이고 북미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아마존 틱톡샵 온라인 쪽이죠. 네. 이쪽에서도 잘 나오고 있고 게다가 이번에 하반기에는 코스트코 들어가고 얼타뷰티죠. 네. 이쪽과 함께 타겟 이런 쪽까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하반기에도 오프라인 충분히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네. 쪽들로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러시아 전쟁 중인데 뭐 그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네. 러시아 쪽에서도 의외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 확인되는 것 같고 유럽 같은 경우도 올해 유럽은 아마 실리콘2의 거점을 삼아서 같이 확대되는 모습들로 좀 이어질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진국 시장 쪽에서 고른 성장세
우리도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그 다른 업체들과의 어떤 상대적인 관점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예상 PR이 12배 정도쯤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APR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올해도 실적들 좋은데 벌써 시총이 거의 6조대 육박할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요. 네. 근데 그 정도까지 갈 정도로 네. 강하게 나오게 되면 이게 계산해 보게 되면 조 단위에 있는 화장품 업체 우리나라에 지금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신흥 떠오르는 회사를 보게 되면 20배 정도까지 받고 있는데 지금 선행 PR이 12배다. 그러면은 아직 이런 보호예수 물량 관련된 쪽에 부담은 안고 있지만 네. 이것까지 소화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라고 하는 저력들을 보여주게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이를 잘 소화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는 주가 패턴을 보게 되면 한 번도 단기 평선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쪽에서도 약간 위축돼서 이탈할까 싶었더니만 종가상으로는 계속 지지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눌림목 들어온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계속 시장에서는 관심 갖고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단기 평선 큰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네. 혹시나 또 보유예수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고점이지만 이런 지금 가격대로 보게 되면은 지금 가격대 단기 평선들이 18만 원대 중반대 같은데요. 그 정도까지는 큰 이상 없어. 라는 쪽에서 여전히 지지권으로 작용한다. 그러면은 계속 위쪽으로 시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전히 길게 보는 쪽들은 이상이 없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겠는데 단기적으로 이럴 때 물량 부담이 들어올 때는 또 이제 잠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런 쪽 보시면서 그런 거 이상 없게 되면 또 물량 나와도 내일 아마 혹시나 기타 법인 쪽에서 네.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여전히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물량 소화하는 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계들 보시면서 추세 흐름들 단기적으로 이탈 안 하나만 보시면서 계속 가보시면 큰 부담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바글로벌이 최근 앞으로의 시세를 좀 봐야 하긴 하지만 경쟁력도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차트적으로도 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민수 의원은 이 달바글로벌을 지난주에 시초가 공략주로 가지고 오셔서 일주일 만에 무려 7%의 수익을 내줬는데요.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잠시 후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송범선 의원의 달바글로벌에 대한 추세 매매도 좋다, 추세 매매는 좋다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들이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네. 외국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모고 있어서 누적된 외국인의 수치가 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이 이제 예전에 6월 17일 정도에는 3%대 외국인 비중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5.66%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고 기관도 계속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보유예수가 풀리면서 이제 대표인 반성현 대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달바글로벌 주식을 47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3% 가량을 줄였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워낙에 갖고 있던 물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아직은 그래도 갖고 있는 게 많죠. 그래서 네. 너무 우려스럽지는 않다. 현재로서는 그래도 한 3% 가량 줄였기 때문에 이런 점들 어느 정도 수익 실현, 차익 실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도 수익성이나 이런 성장성은 꾸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미스트 같은 부분들이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인기가 많은 시점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매도를 한 건 아니지만 네. 이제 반성현 대표의 매도세가 여기서 좀 더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추세가 꺾인다고 한다면 이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런 점들이 된다고 한다면은 추세를 좀 따라가다가 상승세로 따라가다가 추세 꺾일 시점에 이제 데드크로스 나올 시점에 좀 매도를 하는 게 어떤가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달바글로벌 반성현 대표가 이 달바글로벌을 매도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 앞으로에 얼마나 더 매도를 하는가 그걸 좀 유의 깊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추세도 확인을 해보자. 지금 당장 추세 매매하기에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수급본부의 첫 번째 종목은 달바글로벌이었고요. 세 분 요원들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본부의 두 번째 종목은요. 공개를 해볼게요. 바로 삼양식품입니다. 이 수급본부 두 번째 종목 삼양식품인데 불닭볶음면을 등에 업고 시가총액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 이어졌습니다. 앞으로의 상방도 열려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가 더 궁금해지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먼저 김민수 의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삼양식품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말해 뭐해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말모. 네.
네. 저라면 한마디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S&D 사겠습니다. S&D. 네, S&D도 봐야 될 시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식품의 소스를 만드는 회사죠. 아주 중요한 S&D도 핫소스. 지켜봐야겠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이주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네. 줄 평. 고점 부담감 2분기 실적으로 증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송범선 의원님은 역시나 긍정적이신가요? 저는 140만 원에서 약간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민수 의원 S&D에도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정확하게 삼양식품은 매력이 여전히 있긴 한 거죠? 그렇죠. 비싸서 못 사고 네, 많이 너무 올라서 못 비싸요. 사고 네. 예, 저희가 라면주 한번 삼양식품 한번 사봐야지 하는데 벌써 100만 원대 훌쩍 넘어가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모습들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적과 함께 성장의 기조는 가장 또 널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80%입니다. 그런 쪽에서 주말 사이에 보다 보니까 어떤 유럽 쪽에서 네. 예, 아시아마트, K마트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또 사진을 찍어 보여주는 매대요? 매대 사진? 그 생각이 안 났어요. 매대. 예, 매대 네. 그 올려진 사진 보다 보니까 네. 불닭만 쏙쏙 빠져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니까 잘 팔리고 있구나. 네. 그런 쪽으로 보는데 아쉬운 거는 아시아 마켓입니다. 아예 그냥 유럽 같은 경우 까르푸 네. 이런 데 가서 떡떡 비어 있다 그러면은 더 자신 있게 움직이겠죠. 네.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는 거기서 납품을 하고 싶은데 충분히 공급 물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미량 2공장 돌아가고 하게 되면 변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80%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미국의 라면 시장 점유율 한 12%까지 올라와 있고요. 물론 관세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봐야 거기서 조금 올라가는 거, 10%좀 플러스 알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 가성비가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어떤 매출에 영향은 안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요즘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그러면 삼양식품이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네. 농심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요. 농심도 경쟁력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진에서도 보게 되면은 네. 불닭 볶음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항상 신라면 옆에 있습니다. 있나요, 신라면은? 있습니다. 아. 있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이 안 비었어요. 어. 의외로. 그래서 조금 이쪽이 좀 인기가 있구나는 네. 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지표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확연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일단 삼양식품 같은 경우 선행 PR로 보게 되면 PR 한 20배가 넘습니다. 21배 정도까지 들어오는데 그러면 좀 비싸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반대로 농심 같은 경우는 PR 기준으로 본다. 12배입니다. 그럼 당연히 삼양식품 팔고 농심을 사야 되겠죠. 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진이라는 게 있죠. 네. 예, 영업이익률 마진을 보게 되면은 삼양식품이 23%입니다. 근데 농심은 5%입니다. 엄청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나죠. 그러면 뭘 사야겠느냐? 그들은 외국인들도 그렇고 지금 큰 손들은 수익성 잘 내는 걸 좋아하겠죠. 네. 게다가 양적인 캐파가 더 늘어갔는데 그쵸. 훨씬 더 이걸 가지고 잘 공급해서 해외 매출과 함께 비싼 단가 받고 이렇게 되면은 삼양식품을 계속 선호하겠다라는 쪽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혹시 이거를 바탕으로 농심 사야 될까라고 하는 전략은 아니다. 안쪽으로 보시고 여전히 삼양식품을 보는 게 조정 시에 계속 눌렸을 때 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다 지금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밀양 2공장 얘기 나오고 있죠. 네. 5월부터 가동이 되기 시작해서 올해 캐파 한 40% 늘어난다라는 쪽인데 잘 항공사진을 못 가봤어요. 아직 밀양을 안 가봤습니다. 네. 네, 그 항공사진으로 보다 보니까 공장 부지가 생각보다 넓어요. 옆에 또 공장을 짓게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또 물량이 딸린다. 또 질 수 있겠죠. 수용이 가능해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좀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왜 S&D를 말씀드렸냐면은 네. S&D 같은 경우도 불닭 소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증설 공시가 이번에 났는데 약간 기간을 연장시켰어요. 좀 더 늘린 그 설비 투자를 좀 더 한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삼양식품에 맞춰서 더 같이 또 요즘에 보면 불닭 소스를 단독으로도 팔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 제니 누님이 네. 가방에서 꺼낸 게 불닭 소스 단독으로 나온 거. 네. 누가 만듭니까? S&D가 만들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는데 중요한 거는 많이 올랐지만 지금 현재 투자 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거 들어가 있게 되면 주가가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좀 못 가죠. 정체를 볼 겁니다. 근데 지금 나왔던 설비 투자 좀 늘리고 연장되는 공시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본다 그러면 요거 투자 경고일 때 제 기준으로 좀 사라 이런 때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13만 원대, 12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 눌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럴 땐 매수기겠다 쪽으로 보고 다음
투자 경고 끝나고 실적 발표 때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삼양식품이 워낙에 황제주고 워낙 가격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를 피해서 좀 농심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불닭볶음면의 소스를 만드는 S&D를 조금 바라보는 것도 대체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송범선 의원은 불닭볶음면 이 삼양식품 어떻게 보시나요? 뭐 성장성에서는 굉장하죠. 네. 정말 감히 평가하기 힘든 네. 정말 이제 총이 10조 이상 되는 상황이고 외인과 기관 모두 매수세가 있고 외인도 계속해서 누적되게 매수를 해 나가는 이런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다만 이제 지금 인터넷에서 약간 찌라시 같은 그런 악재성 오. 뉴스는 아니죠. 약간 그런 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들이 나오고 좀 있는데 떠도는 소문 같은 게 네, 돌고 네. 있나요? 어떤 거죠? 지금 암을 경고한다라는 뭐 이런 암이요? 예, 그래서 뭐 어. 그런 말들이 지금 해외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일에 이제 뭐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은 불닭 암 경고라는 검색어가 지금 불닭 볶음면 관련해서 급상승 검색어로 최근 한 달간 검색량이 이전 한 달 대비 1350% 증가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 근데 물론 이거는 뭐 아니다. 삼양식품은 당연히 아니다라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뭐 잘 대응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검색량이 1350% 늘었다는 것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뭐 저도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라면은 어느 정도나 다들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예. 라면이라던가 아니면 볶음면 이런 것들은 인스턴트 음식이니까요. 네, 그렇죠. 네. 뭐 그렇게 치면은 뭐 술, 담배 다 어느 정도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식품에서도 인스턴트 음식 그런 라면은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너무 지금 검색량이 한 달 대비 좀 높아진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것에 따른 좀 피로감이 있지 않나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삼양식품에서 계속해서 대응을 하겠지만 이런 점들이 이번 주에 계속 어떤 방식으로 네. 막을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좀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성장성 면에서는 여전히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이슈를 잠재울 수 있는 보다 경영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 자체로는 문제가 없게 늘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송범선 의원은 성장성은 그 자체는 있지만 지금 불닭볶음면을 둘러싼 암을 유발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그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호 의원은 이 삼양식품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뭐 얘기를 드리자면 네. 아까 말씀하신 영업이익률이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농심이라던가 또 이렇게 생각하면은 진라면에 오뚜기는 왜 안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건 여러 가지 대안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삼양식품만큼 성과를 내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면 쪽 관련해서는 독보적으로 지금 치고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오뚜기도 영업이익률이 6.6% 정도 예상되고 예, 작년에도 6%대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갭 차이가 크다 보니까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 라면 쪽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삼양식품과 관련된 라면들 다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뭐 농심 것도 맛있는데 네. 뭐 이렇게 농심은 왜 안 가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숫자적으로 지금 영업이익률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지금 이 차이를 깨기에는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양식품은 이러한 이유로 독주 체제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아까 한마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점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노이즈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지금 2분기 실적으로 바로 증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흐름이라면 2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좀 변동성이 나올 것 같고 만약에 강력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한다면 또 상승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밀양 공장에서 지금 늘리는 생산량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해외에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점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네. 그걸 따라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저도 네. 그 아까 김민수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차라리 볼 거면 소스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이 있고요. 올랐기 때문인 네. 거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만약에 지금 시장 기대치는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충격은 좀 클 수가 있다. 어. 이 정도만 좀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좋은 실적과 인기를 보여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가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슈 본부 전에 수급 본부의 두 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슈 본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이슈를 통해서 움직였을까요? 오늘 이슈 본부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LS 마린 솔루션이 튀르키예 테르산 조선소와 함께 해저 케이블 포설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LS 마린 솔루션은 이 포설선을 앞세워서 국내 사업은 물론이고 이 유럽과 북미 해저망 구축 수요에도 대응한다고 하는데요. 요원님들은 이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먼저 한 줄 요약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송범선 요원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조선업 상승세에 반가운 수주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주호 의원님은요? 네, 해저 케이블 포설, 정부 정책 수혜 기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 수혜까지 기대가 된다. 김민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다 좋은데요. 네. 저라면 이왕이면 네. 종갓집을 매수하자. 이왕이면 좀 종갓집? 종갓집을 바라보자. 종갓집 김치 아닙니다. 네. 네. 김치인 줄 알았네요. 예? 네, 아닙니다. 이따가 어떤 이유들이 때문인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번에는 송범선 요원에게 이 LS 마린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튀르키예 조선소와 이제 계약을 맺었죠. 그쵸. 그래서 HVDC 포설선 관련해서 건조 계약을 맺었는데 고전압이죠. 이렇게 해서 전류하는 건데 이쪽으로 해서 지금 잘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최근에 이제 막 조선 쪽에서는 하나오션 쪽이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그쵸. 있어요. 그래서 잘 오르다가 약간 지금 수급도 좀 약간 불안정하는 그런 흐름들에서 쉬어가는 흐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메꿔줄 수 있는 호재가 아닌가 저는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선박이 약 2년 정도 건조를 거쳐서 2028년 상반기에 운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 원래 이제 LS 마린 솔루션이 뭐 해저 케이블 이런 것도 잘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설계 이런 것들 잘하기 때문에 뭔가 좀 조선 쪽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최근에 유상 증자를 했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유상 증자를 추가로 할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보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 증자를 하고 그 뒤에 뭐 약간 눌렸다가 다시 오르긴 했는데 네. 또 요즘 보면은 약간 조정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뭐 보면은 뭐 HMM이라던가 많은 종목들이 한번 유증한 종목들이 연달아서 유증하는 경우를 몇 차례 봤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LS 마린 솔루션의 이번 유증 같은 경우는 잘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고 이렇게 되면은 좀 피곤해질 수는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뭐 지금은 현재로서는 LS 마린 솔루션에 대한 지금 보유 관점은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이 LS 마린 솔루션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최근에 유상증자를 단행한 바 있고 앞으로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만큼 그런 불확실성에는 우려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주호 요원은 정부 정책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부 정책 수혜 얼만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HVDC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동해안 쪽에서 경기도권으로 들어오는 그 HVDC 관련 사업을 LS 일렉트릭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LS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전력망이라던가 우리나라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그리고 지금 울산에 만들어지는 SK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 앞바다에 해저 네. 케이블에 대한 포설이 필요한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지금 튀르키예 관련된 부분들 당연히 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해저 케이블과 관련된 사업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과 연결고리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호 요원님은 해저 케이블 모멘텀을 수혜를 받아볼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요원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전에 KT 서브마린이었죠. 네. KT 잠수함. 네, 이제 회사가 인수돼서 이제 그대로 일을 하는데 네. LS 쪽에서 할 일이 많겠다라고 하면서 좀 확대되는 과정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서 요원님께서 설명해 주셨겠지만 증자를 하다 보니까 네. 일단 좀 희석 과정이 좀 걱정은 돼요. 예, 그래서 말씀하셨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라든가 또 추가적으로 전남 해성 풍력단지 이런 쪽에서 성과 나오고 대만 해상 풍력 쪽에서도 수주했고 이런 네. 것들은 다 좋습니다. 네. 근데 수주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주 잔고와 함께 앞으로의 기대감은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당장의 걱정은 실적 시즌을 앞둔 당장의 걱정은 과거에는 매출이 1,000억도 안 됐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KT 쪽에 하는 것보다 네. LS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졌다라는 쪽에서 이제 2,000억대, 3,000억대 이런 식으로 매출은 쫙 올라옵니다. 그거는 좋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수익성이 그만큼 안 나옵니다. 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아직 영업이익이 100억대 정도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내년 가야 잘하면 한 200억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시총은 1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증자를 통해서 덩치가 많이 커졌다는 얘기겠죠. 네. 그럼 만약에 200억대 정도에서 크게 안 늘어난다. 그러면 PR 따지게 되면 50배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비싼 종목이죠. 네. 그래서 그만큼 수주를 근거로 해서 먼저 움직였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그만큼의 성과를 좀 땡겨오는 실적들을 그만큼 반영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LS 마린 솔루션보다 그래서 또 다른 솔루션은 종갓집이 낫다. 종갓집이 네. 어, 큰 집이죠. 네. LS가 낫다. 아. 한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S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력기기, 전력설비 종합백화점이고요. 계열사만 거의 100개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런 쪽에서 게다가 또 지주사 관련된 쪽에서 상법 개정이 개정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LS 쪽에서 밑에 있던 IPO로 부달해서 또 대비를 못하다 보니까 IPO가 없다 보니까 네. 제 가치는 또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차라리 LS를 노려보는 게 좋겠다. 그런 쪽에서 레벨업 되는 과정들 보시고 네. 그런 쪽에서 아마 밸류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전력기기 밸류까지 준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좀 더 가야겠죠. 그런 쪽에서 차라리 LS를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S 마린 솔루션 수익성이 조금 아쉽다. LS 마린 솔루션보다는 오히려 종갓집 LS를 바라보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해주셨는데요. 금빛 사유님도 김치도 종갓집이지라고 하셨는데 종갓집을 조금 더 눈여겨보자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슈본부 두 번째 종목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동양철관이네요. 트럼프 행정부가 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동양철관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요원들의 한 줄 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송범선 요원님. 네, LNG 호재지만 네. 이 모두가 개발에 수주를 따낼 수는 없다. 수주를 따내는 기업이 어디인지 어디일지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이주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동양철관은 미국 현지 생산 시설이 없다라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또 청개구리다운 답변입니다. 예. 동양철관보다는 차라리 피팅 밸브가 낫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번에는 이주호 의원님께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이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국 참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희망한다.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시장에 반영되는 거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관세에 대한 우려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쪽 관광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생산 시설이 있냐 없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철관은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고요. 차라리 대안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세아제강이라던가 휴스틸, 넥스틸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미국 내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더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좀 약간 단순 기대감에 좀 상승이 나왔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전망은 있어요.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지금 시장을 더 이렇게 안 좋게 만들어버리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관세 리스크거든요. 트럼프의 행보상 무슨 말을 할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말 바꿨다가 네.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가 이런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과 많은 투자자분들이 트럼프 때문에 고초를 많이 겪으셨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관세 리스크를 조금 뭐 긍정적으로 봐서 이렇게 또 협상용 카드로 던지고 말겠지라고 보시기보다는 이번에는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 진짜 찐이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네. 오히려 관세 피해를 좀 덜 받을 수 있는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대안을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주 요원님, 트럼프 행정부가 LNG 프로젝트에 이 한국이 참여하길 바란다라는 소식에 오늘 동양철관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민수 요원님도 아까 좀 청개구리 답변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이야기인지 전해주시죠. 네, 일단 동양철관을 볼 때 네. 일단 매출 구조만 본다고 하더라도 조금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예. 오. 왜냐하면 지금 LNG 관련된 관광 쪽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매출 비중이 그만큼 안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용 관광이 40%가 넘습니다. 네. 거의 제일 많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스, 석유, 수송용 관광이 30%인데 거기서도 또 유정용 쪽이 조금 더 있다 보니까 막상 가스용 관련된 관광은 그만큼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조용 관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건물 구조 질 때 이렇게 가대 빈 관광들 막 꽂아놓는 거. 네. 이쪽도 한 30% 되다 보니까 총 따지게 되면은 LNG 관련된 쪽에서 가스용 관광 쪽에 매출 비중이 의미 있느냐? 네. 아니거든요. 아.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차라리 이 회사는 지금 상하수도나 아니면 또 건축용 관광, 구조용 관광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네. 차라리 SOC 투자 많이 하고 건설 경기 좋아지게 되면 오히려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높겠죠. 네. 그런 쪽으로 해석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LNG 쪽으로 연결시켜서 나오는 쪽은 조금 매출 구조상 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주가가 싸다 보니까 네. 그냥 강하게 매수세 들어오면서 테마주 성격으로 움직이는 게 전부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매출 성장세는 양호합니다. 계속 또 우상향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수익성이 못 달라요. 그렇다는 얘기는 적자 났다가 다시 연간 실적으로 적자 났다가 흑자 났다가 이게 반복되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수익성에 대한 기대를 또 그대로 끌고 가기는 좀 어렵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저렴한 이유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만 가지고는 주가를 설명하기 좀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한 번 더 강하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좀 줄이시는 거다. 좀 정리하고 다시 보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차라리 조정을 좀 충분히 받았던 성광밴드 같은 경우 지금 같은 자리도 많이 좀 밀려서 어느 정도 지지권에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좀 이런 지지권에서 강했던 태광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지금 조선기자재 쪽과 그리고 또 피팅밸브 쪽을 연결시키기에는 더 좋겠다라는 네.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동양철관 매출 성장세는 좀 괄목할 만하지만 불안정한 수익성이 조금 걸린다라고 비중을 축소하는 방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범선 요원님도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 해주시죠? 저는 뭐 LNG 관련된 거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건 국가적으로도 큰 호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좀 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좀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뭐 국채를 갖고 있고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강력한 카드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LNG라던가 조선 뭐 이런 쪽으로 카드를 내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호재이긴 맞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모두가 다 해피할 수는 없다고 봐요. 주가적으로는 오늘 다들 뭐 스틸만 붙으면은 철강 뭐 이런 것만 올랐죠. 붙으면 다들 좋아졌는데요. 네. 결국은 이 중에서 좀 옥석가리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나중에 네. 가서는 지금 제대로 된 기업들만 좀 살아남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또 그런 점에서 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2024년에 연간 70만 톤 규모로 북미산 LNG를 들여오기로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북미 쪽과 계약을 했었던 부분들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다시 한번 또 계약을 좀 짜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들이 좀 돋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LNG 관련 사업을 꾸준히 해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또 덩치도 크잖아요. 그쵸. 회사 규모도 크고 포스코 홀딩스 그룹이 지금 모회사다 보니까 이런 대형 기업들과
과연 동양철관이 경쟁을 해서 얼만큼 따낼 수 있는가, 계약 수주를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경쟁력은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추세대로 봤을 때는 모멘텀상 굉장히 좀 좋은 시점이지만 네. 결국에 나중에는 지금 물이 빠지고 나면은 결국은 살아남는 기업은 몇 개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본다고 한다면은 네. 저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다른 좀 철강주들 이렇게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LNG 관련 이슈에 철강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 동양철과는 올해 우리가 기대를 해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옥석 가리기가 철강주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히려 우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살펴보는 게 어떠냐라는 대책까지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급본부, 이슈본부 두 가지 종목들 다 만나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제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 봐야겠죠. 내일 시장의 전략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송범선 의원님 바로 말씀하셔도 괜찮으신가요? 네네. 네, 내일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외국인 순매수를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왜 그러면은 시장의 방향성 감지가 지금 절실할 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일주일간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어요. 그리고 개인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고 네. 코스닥에서도 일주일간 외국인이 매도하고 개인들은 샀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점들이 지금 누적이 외국인이 좀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피로감 그리고 증시가 최근에 3,000포인트 넘어서서 3,120까지 갔다가 네. 다시 3,000선으로 다시 내려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팔다 보면은 저는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에 대한 여부 협상. 네. 그래서 물론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장품이라던가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산업에 중점이 있는 게 반도체가 사실 수출의 1위 차지하고 그쵸. 석유화학, 뭐 자동차 이런 업종들이 사실 수출의 이 상위권이라고 봐요. 상위권이죠, 실제로 자동차라던가. 근데 자동차라던가 철강, 반도체가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그렇고 관세에 그래서 이런 점들이 되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좀 다운된다고 한다면은 네.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저는 막 높지는 않다고 봐요. 사실은 물론 뭐 틈새 시장이 있고 화장품 같은 그런 좋은 업종들이 있겠지만 현재로서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외국인의 수급을 이번 주에 계속 내일도 그렇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나온 만큼 외국인의 수급을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관세 리스크에 따라서 우리가 이 관세에 타격을 받는 종목들이 거의 우리 기업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 보니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주 의원님은 내일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미 시장은 실적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고 있다. 관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이제 종목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뭐 다만 뭐 내일 하루 뭐 이렇게 해서 당장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 좀 흐름을 지켜보시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휴장일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에 따라서 국내 증시 흐름 자체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좀 저는 오히려 다음 주에 그 관세 유예와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이거에 있어서 그런 피해를 덜 볼 수 있고 또 네. 2분기에 실적도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장에는 옥석 가리기가 조금 필요하다. 다음 주에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만큼 이번 주는 조금 우리가 눈치를 잘 챙겨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김민소 의원님은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시나요? 네, 단기적으로 또 7월 첫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왠지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실적주 중심으로 조정 시 비중 확대로 가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 뻔합니다. 앞서 네. 반도체 얘기도 나왔고 전력기기, 화장품, 조선 네. 이런 쪽 그리고 또 엔터까지 약간 밀리게 되면 기회 요인으로 삼고 실적 바라보는 섹터들은 좀 늘려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주를 중심으로 눌릴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공략을 한번 세워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김민수 의원이 지난주에 달바 글로벌을 시초가 공략주로 가지고 오셨잖아요. 조금 구체적인 리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유자와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 한번 AS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 얘기를 드렸는데 네, 또 아까 말이 다시, 필요 없다고 하시긴 했는데 네. 신규 매수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네, 혹시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보유소 해제나 시비 전환되는 물량 때문에 네. 흔들린다. 당연히 접근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없이 그냥 잘 소화된다 그러면은 일단 장중이라도 눌림목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상대적인 저평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좀 끌고 가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어떤 APR 대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다라는 쪽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24만 원까지 우리가 끌고 가보자.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내일장 시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우리가 전략을 세웠다면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지 시초가 공략주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송범선 의원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NHN KCP를 좀 오. 가져왔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6월 25일까지 올랐다가 네, 요즘에 좀 어려워요. 네, 눌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카카오페이가 이쪽에 대장이고 뭐 이렇게 한데 지금 뭐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그렇고 6월 25일 기점으로 많이 눌렸는데요. 네. 저는 지금 이런 큰 추세에서 보면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 지니어스 액트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스테이블 코인 방향으로 좀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오를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NHN KCP가 이쪽으로 사실 뭐 대장은 아니지만 기업의 이런 규모라던가 또 성장성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괜찮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NHN KCP가 국내 전자 결제 서비스 시장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결제라던가 뭐 피지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 카드 결제, 피지사 이런 쪽으로 잘하고 있고 이런 쪽에 1위다 이렇게 보면 되고 2024년 업계 최초로 연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스테이블 코인 제도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기본소득 관련해서 네. 지역 화폐로 지금 돈을 나눠주겠다 이런 그쵸. 정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씩 주고 또 25만 원도 주고 이제 네. 상위권 뭐 상위 최대 50만 네. 원까지 그쵸. 주겠다. 15만 원, 네. 25만 원, 52만 원까지 뭐 이렇게 그쵸. 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역 화폐 이런 사업, 그러니까 지역 활성화, 상권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도 NHN KCP가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준비 중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맞물려 떨어지는 게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좀 보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저는 한번 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일 시초가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300원으로 보고요. 그다음 손절가는 8,500원으로 보고 그넉넉하게 잡으면서 가져간다고 하신다면은 조만간 또 크게 좀 한번 뛰어오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보시나요? 근데 이 종목 뭐 네. 단기적으로 최근에 뭐 변동성도 굉장히 커졌고 네. 해서 위아래로 좀 많이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 단기적으로도 한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송범선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는 NHN KCP였고요. 국내 전자결제 서비스 1위 기업입니다. 요즘에 스테이블코인 관련주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목표가는 13,300원, 손절가는 8,5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주호 의원님은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이죠? 네, 요즘에 전력기기가 너무 좋죠. 변압기 관련주들 너무 상승이 나오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후속주로 볼 수 있는 후속 섹터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온전선을 가져왔고요. 네. 특히나 이제 뭐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그다음에 LS 그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로 인한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뭐 북미에 대한 변압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유럽도 노후 전력망이 거의 4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유럽에서도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의 노후 전력선 교체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까지도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고요. 국내로 좀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전선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국내 정책에 대한 수혜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는 지금 조정이 나온 다음에 65,000원짜리를 굉장히 이쁘게 좀 횡보하면서 지켜주다가 오늘 살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만약에 내일 조금 강하게 좀 시세가 주면은 저는 좀 추가 시세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5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력기기가 최근에 잘 갔는데 그 후속주가 전선주가 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강원전선을 가지고 오셨고요. 내일 어떻게 흘러가느냐, 내일 강한 상승세가 나온다면 추가 시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5만 5천 원으로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요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도 화장품 임용기기 강했습니다. 그런 그쵸. 쪽에서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상장된 회사 중에서 밸류가 제일 싸다라고 생각하는 종목, 그 종목을 오. 가져와 봤고요. 네. 휴메딕스입니다. 오. 휴메딕스는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한번 시세가 나다가 거의 눌림목 제대로 좀 들어오는 구간인 것 같아서 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도 필러는 고성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출이 한 46%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실적은 이상 없다고 보여지는데 시장에서 좀 밸류를 계산 안 하는 쪽들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 그게 CMO, CDMO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쪽도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2021년도 400억대에서 내년 가게 되면 매출이 한 1,000억대가 조금 모자라게 간다고 하게 되면 벌써 네. 5년 만에 5배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밸류를 더 줘도 된다라는 쪽인데 지금 웬만한 임용기기 쪽들 보게 되면은 PR 기준으로 거의 한 20배가 가까이 되는데 네. 이 회사만 12배다. 그러면 CMO 관련된 쪽에 왜 밸류도 없다. 네. 좀 억울하죠. 그래서 그쵸. 아마 그 부분이 차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주가 탄력들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지난번 고점대 라인 나왔던 65,000원대 부분이 일단 1차 저항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55,000원대 박스권 하단부 이탈되는 가격을 손절가로 보면서 대관 전략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네, 임용기기 조금 덜 오른 종목 휴메딕스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6만 5천 원, 손절가는 5만 500원 선으로 잡아주셨습니다. 투자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3명의 요원들과 함께 7층 투자전략실에서 내일 시장의 투자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내일장 성투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세 분은 여기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투 감사합니다.